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비주류 간 갈등이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표가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정치평론가들은 계파 갈등의 핵심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공천권으로 봤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2학년 3반 담임이었던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를 만나고 왔습니다. 눈물조차 제대로 보일 수 없었던 참사 1년의 기록 직접 들어봤습니다. 5월 15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4월 6일부터)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위장 폐업 의혹을 받던 마인드프리즘이 파업을 예고했던 오늘 폐업 중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폐업에 동의했던 비노조 직원들이 돌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폐업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마인드프리즘 사측이 예고한 폐업일은 오늘이지만 당장 폐업 위기는 넘겼습니다. 회사를 설립했던 정혜신 전 대표가 비노조 직원들의 폐업 중단 의사를 확인해줬기 때문입니다. 마인드프리즘은 지난 2월 공동대표가 사임하며 주식을 전 직원에게 n분의 1로 배분했습니다. 따라서 폐업 등의 결정에는 직원들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폐업을 주장하던 비노조 직원들이 폐업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일단 폐업 위기는 면했습니다. 노조원들이 폐업 철회, 전 직원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10일 만의 일입니다. 비노조 직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이제 농성장으로 와서 그 결과를 또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준 것이 비노조원들도 폐업 절차를 중단하는 과정이 맞다라고 하는 의사를 내가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하지만 폐업이 오늘 이뤄지지 않았을 뿐 여전히 폐업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노조와 정혜신 전 대표가 함께 합의서를 작성해 사측과 비노조 직원들의 동의를 구했지만 아직 합의서에 사인을 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는 폐업 예고와 해고 예고 통지를 철회할 것과 노조, 비노조 직원 동수로 구성된 마인드프리즘 정상화위원회를 만들어 6월 15일까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노조 직원들은 폐업 예고와 해고 예고 통지를 철회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정상화위원회의 구성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정상화위원회를 노조, 비노조 동수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비노조 직원들은 전 직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자칫 회사 내 다수를 차지하는 비노조 직원들의 의견만 반영될 수 있다는 게 노조가 우려하는 점입니다. 다 다수결로 결정이 된 거거든요. 이것이 어쨌든 폐업으로 회사가 문 닫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근데 이 구조를 가지고 다시 2차로 다시 회사를 회생하겠다. 이런 국면에서 폐업까지 나온 마당에서 그 구조를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그냥 반복될 수밖에 없고 오전 회의 후 합의서에 관한 연락을 주겠다던 비노조 직원들은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셀프 폐업을 주장하던 비노조 직원들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본인들은 폐업을 원하지 않지만 김영옥 대표가 이 직원들의 임금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냥 폐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교육감들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들은 스승의 날을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들은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들 중심으로 과거 틀에 박힌 기념식 위주의 행사에서 탈피해 현장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갖거나 지역 교사 전체에게 교육감이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식 변화도 눈에 들어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 등마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교육 현장 문제와 교권 보호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며 현장 지원 중심의 교원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월부터 교권 존중 문화 조성, 피해 교원 치유와 지원의 내실화 등 교권 보호 추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에게 편지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대의 스승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는 제목의 편지를 도내 11만여 명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 교육감은 편지를 통해 교육의 중심은 선생님이라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현행 교사 임용시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필기시험 중심의 교원 임용시험 제도를 탈피해 자질과 인성 중심의 경기 혁신교육형 교사로 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김해 진례초등학교를 찾아 나의 꿈 나의 스승을 주제로 일일 교사로 나섰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스승 존경 주간으로 정해 교원 사기 높이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스승 존경과 제자 사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진 전시회, 미담 사례 발굴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연도별 교권 침해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심각합니다. 2010년에는 2226건, 2011년에는 4801건, 2012년엔 7971건, 2013년엔 5562건, 지난해에는 40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의 교권 침해는 학생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폭언 욕설이 15,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 진행 방해가 5,000여 건, 폭행은 약 400건 순이었습니다. 종교조 측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정교조, 진보교육감 등이 학생 인권을 강조해 교권 침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네, 스승의 날입니다. 세월호 난원고 희생자 중엔 250명의 학생들뿐 아니라 12분의 선생님도 있습니다.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님 김성욱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마음껏 울지도 못했던 참사 이후 1년, 김성욱 씨는 딸 김초원 선생에게 이제는 학생들과 마음껏 뛰어놀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낙골당에 지금 저기 가면 우리 반 애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건강하고 튼튼한 애가 어쩌다가 저 안에 들어있는지 흔적도 없잖아요. 흔적도. 우리 딸은 키가 173이었어요. 여자치고 키 큰 게. 병원에도 안 다녔어요. 걔는. 감기도 안 걸리더라고. 굉장히 인내심이 강했어요. 여러분. 아주 집중력도 강하고. 뭐 웬만한 추위 더위는 춥다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그냥 그렇게 그 가가지고 그 화장해가지고 욕을 하면 그래 있다는 생각. 처음에는 그게 막 안 받아들이더라고. 가는 데마다 갈 때마다 야, 왜 도대체 저렇게 돼 있을까 세상이. 왜 저 단지 안에 들어 저렇게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은 세월은 지나고 시간은 지났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변한 달라진 거라고는 사람이 없다는 거. 사람이 사랑하는 그 자식이 없어졌다는 거. 그것만 변했지. 나머지는 다 세월이 지나서 지금 봄이니까 꽃도 피고 새도 울고 다 하는데 온 세상은 다 잘 돌아가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식이들 부모들은 이렇게 마음 아파해야 되는지. 너무 불쌍해. 지금 생각하면 불쌍해 죽겠어. 우리는 우는 것도 소리는 못. 맨날 딴 데서 돌아서 울어야 돼.
몰래 울어야 돼. 너무 마음 아파. 너무 세상이 너무 미워요. 미운 사람도 많아. 저번에 강주에 옛날에 갔는데 간담회 시작에 갔는데 그러더라고. 어떤 부모들이 어떤 이제 그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때 선생님들도 돌아가셨냐고 물어보더라고. 그게 이제 말을 거의 굳이 이야기를 안 해버리니까 이제 그냥 학생들만 이제 그냥 사고 난 줄 아는 거예요. 학생들만. 선생님들 비율적으로만 선생님 많이 희생된 거예요. 14명 가서 12명 돌아가셨어요. 많이 한 90% 정도 돌아간 거죠. 비율로 따지면은 인원이 적어 그렇지. 요즘도 불면증이 시달려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 새벽 3시, 4시는 뭐 그냥 기본이에요. 잠도 안 하고. 밥도 먹으면, 솔직히 밥도 먹으면은 음식도 먹으면 맛을 못 느낄 때가 많아. 몸무게가 한 9kg 이상 빠지더라고요. 9kg. 완전 사는 게. 저는 술, 담배도 안 해요. 담배 한 번도 안 피워봤고, 처음부터. 술도 저는 안 마셨어요. 근데 사고 이후에는 있잖아요. 담배는 지금도 안 피우지만 소주가 있잖아요. 소주를 한 번도 안 마셔봤는데 소주를 마시니까 소주가 단 거 있죠. 선생님이면 학생들이 장미꽃이나 뭐 조그만한 요즘은 조그만한 꽃을 이렇게 선물을 하고 그러는데 꽃다발을 선물할 건데 꽃다발 선물할 학생도 없고 선물 받을 선생님도 없잖아요.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이해안이 되고 다행스러운 게 학생들 선생님들 같이 하늘나라 갔으니까 오늘 선생님 날인 줄 알면은 같이 자기들끼리 이제 축하해주고 축하받고 그러겠죠. 나는 맨날 가서 그래 미안하다. 내가 맨날 그래 조은아 미안하다. 부디는 좋은 데 가서 그 제자들하고 부디 좋은 데 가서 고통 없고 아픔 없는데 좋은 데 가서 그냥 이제 공부 그만하고 그냥 편안히 그냥 뛰어놀아라 애들하고 그냥. 아빠도 언젠가는 따라갈 거다. 그때까지 그냥 학생들하고 제자들하고 그냥 편안히 잘 지내. 아빠가 못 나가지고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다. 지금 해놓은 게 없다. 너만 떠났지. 부디 좋은 데 가서 우리 26명 학생들하고 마음껏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제 공부 그만하고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빌 뿐이에요.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조와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조와 여기는 국민 TV.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비주류 간의 갈등이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표가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정치평론가들은 계파 갈등의 핵심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공천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안은필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비주류 세력 간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 간부 회의에서 기득권의 안주에서는 우리 당의 희망도 미래도 없다며 당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문 대표가 어제 발표하려고 했던 당원 편지 내용의 연장선으로 읽힙니다. 문 대표는 어제 당원 편지를 통해 계파 패권을 추구하면 누구든 도려낼 것이다. 기득권과 공천 지분을 지키기 위해 당과 지도부를 흔드는 사람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 등 자신을 향한 공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려 했습니다. 발표가 취소됐던 당원 편지 내용이 유출되면서 당내 비주류의 반발이 심화되자 오늘 발언으로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입니다. 문재인 대표를 향한 비주류 세력의 문제 제기는 지난 4.29 재보선 전패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엔 문 대표가 취임한 지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 문 대표 책임론의 명분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청래 최고위원과 주승용 최고위원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문 대표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재보선 전패 문제와 호남 민심까지 연결되면서 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13일 국민TV 보이는 라디오 이용마의 한국정치에 출연한 이동형 작가는
지금 이렇게 무리한 흔들기를 하는 이유는 공천권밖에 더 있겠느냐며 문 대표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당 지도부와 비주류 간 계파 갈등이 아니라 내년 총선 공천권 확보를 위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문 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 끊임없이 이런 행동은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분당 얘기까지 방금 말씀하신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당 깨고 나갈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거예요. 이 작가는 이어 공천권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호남 지역 공천권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공천권이라 얘기했는데 어디 지역의 공천이겠습니까? 호남 지역 공천권이에요. 결국은. 뭐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새정치연합 깃발을 달면 호남에서는 아주 쉽게 당선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거든요. 그러면 분당을 하더라도 서울이나 뭐 여타 지역구보다는 결국 호남 싸움이란 말이죠. 그런데 과연 분당을 내서 호남 신당을 만들어서 제1야당의 새정치연합을 이길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앞서 조국 서울대 교수도 한겨레 칼럼을 통해 호남 민심의 기반은 호남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만도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수는 각 계파는 기득권 유지 및 확장을 위해 호남 민심 중 일부만을 부각해 싸우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싸워야 할 제1야당이 친 김대중과 친 노무현으로 갈라서서 상대를 비방하는 퇴행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파 간 기득권 싸움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어 새정치연합이 해야 할 일은 계파를 넘어 기득권을 깨트리는 문화, 구조,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며 문 대표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현 상황에 대해 넓게 보면 공천권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문재인 대표의 책임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문재인 대표 체제의 대응 양식도 문제고 어제 오늘 성명서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처리 과정 속에서 오히려 문제가 더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고 봐집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조금 뭔가 지금 운영 방식과 비슷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낑낑대다가 몇몇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의 대책 의견하고 엇갈리는 것을 결과로 내놓아가지고 국민 여론도 엇갈리고 새누리당하고 충돌하고 그런 상황이 반복됐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도 혼자 열과 성을 당해서 집에서 밤새 고민해갖고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보통 사람들이 보는 대중의 공감하고 떨어지는 그런 결과로 나오니까. 또한 당내 비주류 세력이 문 대표 사태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호남 민심에 대해선 권력의 비대칭 구조가 핵심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핵심 지지층은 호남 지역과 호남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당의 주도 권력과 차기 대권은 비호남, 특히 PK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비대칭 구조는 과거 신분사회라든가 식민지 체제에서는 일어날 수가 있지만 일상적인 대의 체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문 대표의 책임이 크다고 말한 김 원장은 한편으론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무기력한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아주 무기력하다. 그분들이 사실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특정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의 어떤 인사는 친노 패권이라면 그 패권을 왜 못 깨부수고 있었느냐. 패권이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실력을 발휘했다면 그것이 성립이 안 됐을 거다. 이런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네, 앞서 보도에서 공천권을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의 갈등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의 리더십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 사태가 만만치 않습니다. 단순히 이 계파 갈등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앞선 보도에 마찬가지로 공천권 싸움으로 볼 수 있는 건지 평론가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두 가지가 물론 섞여 있는데요. 처음에 막말 파문과 계파, 선거 패인 분석을 놓고 시작되었던 갈등이 확전 국면에 들어서서는 결국 공천권 문제를 위한 다툼이라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죠. 특히 김한길 전 대표의 발언이라거나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른바 원로라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옛날 분들 고문단 회동에서 나온 얘기 보면
뭔가 당 운영에 아직도 주도권 내지는 영향권을 발휘하고 싶고 지금 11개월 후로 다가온 총선이 아주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이자 그냥 4년 만에 한 번씩 있게 되는 총선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새정치연합이 제1야당이 최근 2007년 이후로 모든 선거에서 계속 져왔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존립을 의심받게 되는 또는 존립을 평가받고 심판받게 되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총선마저 잃게 된다면 그 이듬해에 있을 대선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본고사를 앞두고 뭔가 영향력을 좀 확보해 둬야겠다. 선거를 목전에 앞둔 영향력은 아주 쉽게 말하자면 공천권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 다툼의 한 원인이 됐던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 공갈 이런 것들 아름다운 언사는 결코 아니었습니다만 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도 따져는 보아야 할 것이고 어쨌거나 품위 없는 언사는 맞는데 문제는 정청래 의원이 이른바 친문 또는 저는 그 용어에는 그렇게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친문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파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에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갈등 국면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이게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실제로 4.29 재보선 패배 이후에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이런 지금 평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패인을 놓고 같이 논쟁을 벌여야 하나? 아니면 글쎄요. 당대표란 자리는 또는 모든 조직의 리더나 수장은 다 그렇습니다만 결과로서 말하는 것이고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행위는 투표, 선거입니다. 일단 선거에서 지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이 다 안 좋게 해석되기 마련이에요. 만약에 이겼다면 조금 엉뚱한 일도 결단력 있는 모험, 전략적 선택의 승리 다 그렇게 미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사후적 성격을 불가피하게 갔는데 문재인 대표가 이런 점은 있었어요. 이게 공천 잘못이냐 야권 분열이냐 이거는 내년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야권 분열로 승리를 새누리당에 헌납한 곳은 사실 서울 관악을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천에서 문제가 있어서 상대 후보, 새누리당 후보건 또는 무소속으로 튀어나간 천정배 후보건에 비해서 제1야당의 후보들이 뭔가 약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그 공천을 문재인 대표가 혼자 주도한 건 아니지만 권리당원들의 투표로 정했고 현지의 여론을 무엇보다도 높이 사서 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자체의 민주성은 확실히 확보하고 있지만 선거에서 진다는 건 그런 겁니다. 지고 나면 그 방식이 옳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재인 개인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 대표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적인 비판인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내 책임이다. 그런데 이번이 최후의 본고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번에 드러난 우리의 문제점을 명확히 가려서 대비하겠다. 그런 자세가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사과랄까?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계속 한번 몰리기 시작하면 한번 백스텝을 밟기 시작하면 계속 물러나도 담은 자꾸 뒤에 가서 또 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하나 있었고 4.29 재보선 직후에 광주를 방문했어요. 문 대표가 한 2-3시간 짧게 갔다 왔는데 물론 대표로서 믿었던 그리고 굉장히 중요했던 광주 지역 유권자들에 대해서 뭔가 인사도 하고 사고 그럴 필요는 있었는데 광주 공항에 내리자마자 한 20여 명이 나와서 각성하라는 투에 반대 의사를 표하는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그 자리를 피해서 귀빈실에서 빠져나갔거든요. 저는 그 짤막한 동선이나 예우 그걸 말하자는 게 아니고 문 대표가 스스로 그런 쪽으로 갔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충정을 충분히 알겠다. 죄송하다. 열망에 부응하지 못했다. 오죽하면 여기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제1야당 대표가 광주에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거 없지 않습니까?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사과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피해간다는 것 자체 물론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문재인 대표 괜히 뒷말이 따라 나오는 것이죠. 그런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큰 것을 낳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내 분란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선을 명확히 그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에서 발표하려다 말았던 기득권 정치와 타협하지 않겠다,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것들, 그것은 며칠 전에 표명할 필요가 있었다. 정청래와 주승용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대표로서 조금 더 결기 있게 행동하는 건 좋았는데 본인이 모든 걸 낮은 자세에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좀 강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당내의 특히 호남 민심의 아전 인수식 해석을 둘러싸고 용소숨이 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홍이 커지고 그래서 내상도 깊어진 그렇게 봅니다.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문재인이면 그랬고 다른 사람이면 잘했을 거라는 그런 가정을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서 뭐 김한길 전 대표도 그렇고 네. 이 공격이 너무 거세다 이런 지금 비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오늘 오후에 그 민주당 당원들이,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이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요구하면서 이런 지금 제스처도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랫동안 골마왔던 문제가 있죠. 일테면 방법론상의 차이인 건지 철학 또는 시국과 상황을 인식하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서로를 위해서 명확히 아닌 것이 확인이 된다면 조금 달라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좁혀질 수도 있고 약간 찌그락찌그락 하면서도 같이 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딛고 있는 땅이 다른 건가, 이건 본질적 차이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화합하고 융합하기 힘든 철학적 차이가 있다면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조경태 의원은 부산이라는 야당의 불모지역에서 3선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으로서는 자신의 정치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할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주류와 자신을 당선시킨 지역구민들, 유권자들의 정치적 정서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은 자신의 재선 이후의 정치적 활로를 위해서도 계속 이쪽 부산 지역의 정서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동일 궤를 이루긴 대단히 힘들죠. 그래서 3선씩이나 한 사람이 뭐 또 최고위원이기도 하고 출당 조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되돌아보고 성찰해야 할 구석이 많은데, 철학적 차이가 정말 심각한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훨씬 잘 알 겁니다. 그래서 3선쯤 됐으면 현명하게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 분란의 요소를 계속 제공하는 것은 중진으로서 소망스럽진 않죠. 그 말씀 주셨던 그 호남 민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당내 비주류 세력들이 호남 민심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는 모양새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박주선 의원을 비롯해서 호남계 출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호남 민심, 이 과연 실체가 무엇이며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실체가 무엇이냐? 실체는 있을 겁니다. 다만 한두 가지로 요약하기는 대단히 복잡할 겁니다. 사람 10이 모이면 10가지 생각이 있는 것이니까요. 호남의 그 많은 유권자들이 각인각색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주요한 투표에서 일정한 정치적 경향성을 보여오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광주 항쟁이나 또 뭐 근현대사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른바 민주의식, 정치의식이 타 집단에 비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천정배 의원 당선과 함께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광주 서구을에서 제1야당, 즉 옛날의 민주당이 30%도 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정현 대표한테 진 그 성적표보다도 더 나쁜 스코어입니다. 30%도 못 얻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랄만하고 새로 답안지를 써야 하는 수치이면 분명한데 가변적인 것이죠. 상대가 천정배고 이쪽에서 내세운 후보가 조영태 후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났던 요인도 하나 있고요. 천정배 당선자가 무슨 호남 정치의 복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른바 호남 민심을 완전히 집약하고 있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천정배 후보가 이겨서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지만 호남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그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많은 호남의 유권자들이 전폭적으로 승인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호남 정치의 복원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지역 정서에 기대서 또 다른 지역 정당을 발판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시대 퇴행적일 뿐더러 동서 지역 감정 타파라는 우리 정치의 오랜 숙제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필패입니다. 선거 전략으로도. 차라리 호남 개혁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나 천정배는 뭘 하고 싶다. 그리고 새정년 제1여당은 나와 함께 경쟁하자. 그게
건강하고 호남 정치에도 부합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1야당 새정년 내의 호남 출신 다수의 중진들이 호남 민심을 운운하는 것은 다분히 자신의 정치적 진로나 입장이라는 토대 위에서 아전인수격으로 백가쟁명식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개중의 일부는 호남 민심을 호도하거나 또는 일부 모독하는 점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호남은 분명히 하나죠. 무엇이 시대 정신에 맞는가, 무엇이 민주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가, 무엇이 미래지향적인가, 그것을 보고 투표하는 게 역대 호남인들의 투표의 가장 큰 줄기였습니다. 그래서 호남 민심의 가장 큰 특징을 들라고 하면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 점을 들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 불이 크게 난 상태여서 각자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하는 것은 그닥 집중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지금 말씀을 종합하면은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에 대해서 좀 보이는데, 네. 한편으로는 박주선 의원이 나와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중도개혁 방향으로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과 같이 결부돼서 문재인 대표가 과연 계파 갈등에 굴복하지 않고 현재 사태를 과연 수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십니까? 결국 얼마나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 길로 가는 게 당이 사는 길이고 문 대표도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새정치연합에게 주어진 숙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개혁성의 회복인 것이고, 특히 호남 지역을 예로 들자면, 호남 지역 이외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토호화된 다선 의원들에 대해서 명확히 성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이게 제1야당의 역할에 제대로 기여하고 앞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단지 다선을 쌓아오는 도중에 지명도를 높이고 이름은 알려져 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야당과 국민과 제1야당이 지향하고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제대로 복무하고 있는가, 그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집단이 되었건, 호남이건 비호남이건 토호화된 다선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아까 그 문재인 대표가 발표하려다만 발표문 전문을 읽어보니까 수족을 잘라내는 심정으로라도 뭘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단지 정치적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마지막 기회를 잡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살리는 길은 수족 정도가 아니고 목숨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라도 버릴 정도가 되어야 개혁성이 호소가 될 것이고, 역시 호남은 중요합니다. 제1야당에 대한 호남인들의 평가가 타 지역으로 발신 기능을 합니다. 그들이 제1야당을 어떻게 평가해 줄지는 토호들과의 결별을 두려워하지 않는 확실한 개혁 의지, 그 다음에 공천 개혁, 그 다음에 친노 비노, 친문 비문, 이 벌써 몇 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이 지겨운 논리입니까? 그것을 내부 스스로도 못 깨트리는 것은 물론이고 당에 분란이 생길 때마다 증폭되는 것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때 친노의 좌장이었던 것은 분명한, 한때 친노 좌장이었던 것은 분명한 문재인 대표 스스로 어떤 파격적인 것을 볼 필요는 있다. 근데 그것은 말이나 몇 번 성명서 몇 장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당 운영을 통해서 보이면 되는 것이고, 토호와의 결별, 그다음에 지역주의 타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소모적인 계파 논쟁을 저는 넘어설 수 있다. 우회하는 게 아니고 넘어서야지. 우회했다가는 내년 후반, 금년 말 내년 선거 국면에서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이 계파 논쟁은 친노니 비노니 친문이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번엔 우회하는 게 아니고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한 해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215만 톤이 넘었습니다. 국민 1인당 1년에 21kg의 돼지고기를 먹은 겁니다. 1970년대엔 1인당 2.6kg의 돼지고기를 먹었던 사실을 생각해보면
짧은 시간 동안 육류 소비량이 얼마나 급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급격한 육류 소비량을 뒷받침하는 건 공장식 축산인데요.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의 진실,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를 만든 황윤 감독을 성지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잡식가족의 딜레마는 저희 가족과 돼지 가족에 대한 영화예요.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엄마로서 그 돈가스 매니아이기도 한데 그 돼지를 한 번도 살아있는 돼지를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아이와 뭐 가족이 먹는 돼지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직접 농장으로 찾아가서 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제역 살처분 2011년도에 엄청난 살처분이 있었잖아요.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건데 그때 이제 저도 처음으로 돼지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350만 마리의 소화 돼지가 거의 대부분이 다 생매장을 당했었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돼지를 본 적이 없더라고요, 한 번도.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됐고 왜 돼지를 내가 본 적이 없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그 공장식 축산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돼지를 꼭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일단 영화의 주제라고 한다라 그러면 이제 돼지라는 동물을 관객들이 좀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 주었으면 슈퍼에서 이렇게 마트에서 빨간 삼겹살 뭐 이렇게 신선육을 고를 때 그냥 내가 돈 주면 사는 어떤 상품으로만 고기를 인식을 했다라면 이것이 어떤 동물의 삶이고 이 뒤에는 어떤 동물들의 삶이 있고 그 돼지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육이 되고 우리 식탁까지 오는지 그걸 좀 우리가 알고나 먹자라는 그런 영화죠. 지금의 축산업은 소규모 어떤 그 가난한 그 영세한 농부들의 어떤 그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기업화되고 수직 계열화돼가지고 엄청난 기업이에요. 축산 기업들이 많고 일부 그 농민들도 축산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은 거의 대기업들이 다 계열화해가지고 빨려 들어간 거죠. 기업화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장식 축산 시스템을 제대로 알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축산을 하는 그 분들, 축산업자들에게도 이게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뭐냐면은 끊임없이 질병이 발생하잖아요. 그 정말 공장, 말 그대로 공장이죠. 밀폐된 바람도 햇빛도 통하지 않는 그 공장 안에다가 동물들을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밀집 사육을 하고 거기에서 동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질병이 바이러스가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생매장이라는 또는 그러니까 뭐 살처분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구제역이나 조류 독감에 거의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축산업 자체가 또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정말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잡식이란 말 뒤에 숨어서 우린 사실 육식동물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연계에서 이제 뭐 사자나 호랑이가 이제 거의 육식으로 살아가는데 걔네들이 심장병이나 뭐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었다는 얘기는 우린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사람이란 동물은 뇌졸중과 심장병 이런 것들로 현대에 와서 그런 병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는 이 고기 소비량과 굉장히 지금 맞물려서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의학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이고 이 신체 구조 자체도 육식이 가능은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육식을 하도록 만들어진 신체 구조는 아니고 오히려 채식에 더 적합한 장 길이라든가 치아 구조라든가 손톱의 뭐 어떤 특색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는 채식에 더 적합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고 이렇게까지 고기 많이 먹은 게 뭐 불과 20-30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래서 육식을 가능은 하겠지만 뭐 이렇게까지 많이 먹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몸 해치고 동물 학대하고 생태계 파괴하면서까지 이제 아이한테 그 고기를 주지 않는 엄마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하죠. 아이의 먹을 권리를 엄마가 그렇게 빼앗는 거 아니냐라고들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오히려 거꾸로 고기를 주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고기가 무엇인지 알려주셨는지. 그러니까
아이의 알 권리도, 먹을 권리도 있겠지만 알 권리도 있는 거거든요. 그 자기가 먹는 고기가 어떤 방식으로 키워지고 어떤 방식으로 가공이 돼서 나한테까지 오며 이 고기를 먹었을 때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이에게 알려줄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부모로서. 아이는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아이가 소세지나 햄이 돼지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아이들은 먹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자기가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만 한다면 저는 채식주의자 되겠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탕만 해도 여러 가지 첨가물이나 인공 색소 때문에 엄마들이 잘 안 주고 싶어 하잖아요. 설탕도 많고 이빨 썩는다고. 근데 사실 고기야말로 사실 더 유해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농장에서 봤을 때 공장 축산에 너무 약병이 많았어요. 온갖 피부병약, 기관지약, 심장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 일어나겠어요? 동물들이 병약하고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다가 도주장 가는 거잖아요. 결코 그 고기를 먹는 게 아이의 건강에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잡식 가족의 딜레마는 고기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러나 채식을 해라, 채식을 하자고 이렇게 어떤 결론을 짓는 영화는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고기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그런 영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아이와 이렇게 새끼 돼지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힘든 장면만 나오는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많이 와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달이기 때문에 특히 가족들이 같이 보면 좋을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평론에 하늘이 담긴 명경지수가 나타났습니다. 모내기 철이라 논을 갈고 삶아 평평하게 고르고 물을 대어 놓았더니 거울처럼 주위 풍광을 비춥니다.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우리가 삽니다. 이웃처럼 산, 들, 풀, 나무, 새, 짐승, 벌레들이 살고 비, 구름, 바람, 먼지가 다녀갑니다. 송화가루가 안개처럼 흘러가는 늦봄이면 눈물, 콧물, 바람에 재채기까지 정신 못 차리는 날도 있지만 한 해에 한 번씩 명경지수에 못난 나도 비추어 보고 지쳐 떨어지는 고된 몸뚱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농사일에 빠져드는 늦봄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네, 2015년 조합원 협동조합 교육 안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내일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오네어에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아래 보이는 이메일로 주시면 되고 이름과 닉네임을 참가 신청 시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 금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